자, 오늘 작품 분석 14번째 시간인데, 자, 오늘은 예고했던 대로 이 송수건 시인의 까치밥이라는 작품으로, 자, 오늘도 너희들하고 같이 분석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 자, 시험장에서 우리가 정보가 없다는 가정하에 시에 나와 있는 재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주제 판단을 해야 되느냐, 너희들의 어떤 흔적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했고, 자, 있을 거라고 믿고 나하고 비교하면서 너희가 잘 찾았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놓쳤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 자, 일단 읽어보면 고양이 고양인 줄도 모르면서 긴 장대 휘둘러 까치밥을 따는 그 서울 조카아이들이여 그 까치밥을 따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 우리가 여기서 까치밥이라고 하는 게 제목이기도 한데, 까치밥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사전에도 실려 있는 단어거든. 근데 너희가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알면 시작 지점부터 의미가 잘 달라붙고 그래서 연결이 잘 될 텐데, 뭐 까치가 먹는 밥인가? 이렇게 이 까치밥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에 대한 의미를 오늘 처음 보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사전적 의미를 꼭 몰라도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의미를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문맥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은 실전 연습처럼 하는 거니까, 그러면 까치밥을 모른다는 가정하에 그럼 어떤 단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문맥적 의미를 판단할 수 있는가, 이것까지를 고려해야 될 건데, 어찌되었든 지금 화자는 조카아이들, 서울에서 왔던 조카아이들 보고 그 까치밥을 따지 말라라고 말했어. 말라. 자, 너희가 잘 알다시피 말라는 어떤 명령형의 어조인데, 자, 이거는 따지 말아줄래? 뭐 이런 의미도 아니고, 자, 그리고 안 따면 안 될까?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따지 마라고 하는 단호한 표현인 거야. 그럼 왜 이렇게 단호하게 표현했을까? 그러면 이제 화자의 의도하고도 연관이 있을 건데, 어찌되었든 까치밥을 따는 그 조카아이들을 보고 따지 말라라고 말을 했어. 자, 그러면 화자의 입장에서는 까치밥이라고 하는 대상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소중히 여기는 어떤 마음일 건데, 그래서 그거를 따지 말라라고 말하나 보다. 근데 또 하나의 단서는 고양이 고양인 줄도 모르면서 이 까치밥을 따지 말라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보면 고양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는 그 룰이 이렇게 까치밥을 따면 안 되나 봐. 근데 서울에서 왔으니까, 이 고양이 장소가 아니니까 서울에서 왔던 애들은 그 고양이 룰을 모르는 상태에서 까치밥을 따려고 했나 보지. 근데 그거를 따지 말라라고 말을 했어. 자, 그럼 내용을 조금 더 연결해서 보면 남도의 빈 겨울하늘만 남으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할까, 이렇게 돼 있어. 빈 겨울하늘이란 말이 뜬금없이 나오진 않았을 거니까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연결시켜서 보면 이 까치밥을 따버린 상태를 나타내는 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까치밥을 따버린 상태에서 보는 하늘이 빈 겨울하늘일 텐데,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겠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허전할까? 우리가 얼마나 허전할까란 말은 허전하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거는 평서형으로 써도 될 말을 의문의 형식으로 쓴 서리적 표현이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 지금 화자도 개인적 화자의 나가 아니라 그 화자가 포함된, 나가 포함된 우리라고 하는 집단의 화자가 쓰인 거거든. 근데 이걸 지난번에 한번 농무 수업을 할 때도 한번 언급을 했었던 건데, 왜 우리라고 하는 복수의 화자를 설정했을까? 그러면 그 말은 이 시에서 다루고자 하는 어떤 문제의식이라든가 주제의식이,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 좀 더 넓은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싶을 때, 이런 문제의식을 다루고 싶을 때 주로 우리라고 하는 복수의 화자를 설정할 때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시도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이 나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런 말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단서 하나를 잡을 수 있는 건, 이 까치밥이 무엇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까치밥이 마음을 허전하게 만들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까치밥을 따버리면 허전하다는 얘기를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허전하게 만들지 않는 대상이구나. 자, 그렇게 본다면 부정적으로 해석될 여지보다는 허전하지 않게 하는 요소니까 긍정적인 요소. 아, 그래서 따지 말라고 얘기했던 건가? 뭐 요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좀 더 봐보면, 자, 살아온 이 세상 어느 물굽이 소용돌이 치고 휩쓸려서 배가 줄일 때도, 자, 그럼 여기서 소용돌이 치고 휩쓸려서 배가 줄인다, 뭔가 긍정적인 맥락은 아닌데, 이런 부정적인 맥락에서도 공중을 오가는 날짐승들에게 길을 내어주는 그것은, 자,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문맥적으로 말을 쓸 때 연결시켜야 되니까 까치밥이 되겠지. 그 까치밥은 따뜻한 등불이었으니 라고 했어. 자,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을 쓴 거니까, 그러면 까치밥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따뜻한 등불이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적어도 날짐승들, 날아다니는 짐승들에게는 그 까치밥이 따뜻한 것이다 라고 하는 또 하나의 정보를 얻었어. 자, 아까 전에 우리가 허전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면서도 따뜻함을 느끼게 만드는 요소,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이 된 것이 지금 이 우리가 까치밥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였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따지 말라고 했었나 보지. 자,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보면, 철없는 조카들이여 그 까치밥을 따지 마라. 자, 다시 한번
청자 설정을 하고 같은 문장 구조를 반복을 했어. 자, 그러면 반복이라고 하는 이 요소는 자, 우리가 했던 말을 거듭한다는 건 그 의미적인 요소를 강조한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러면 따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미를 더 강조하는 그런 효과를 줄 텐데, 자, 사랑방 말쿠지에 자, 집신 몇 죽을 걸어놓고 할아버지는 무덤 속을 걸어가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돼 있어. 자, 할아버지가 무덤 속을 걸어가시지 않았느냐라는 말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학적인 표현일 건데, 근데 지금 여태까지 까치밥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할아버지가 만든 집신 몇 중 얘기를 꺼냈거든. 그러면 이게 서로 연관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꺼내겠지. 자, 그런데 할아버지가 집신 몇 촉을 걸어놓고 갔는데 그 집신이 덜어는 외로운 길손의 길보시가 되고, 또 한밤중 동네 개 컹컹 짖어 그 집신을 짊어지고 아버지는 다시 새벽 두만강 국경을 넘기도 했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이 집신과 관련된 대상이 지금 둘인데, 하나는 외로운 길손. 자, 길손이라고 하는 건 나그네란 뜻이거든. 외로운 나그네의 길보시가 된대. 이 보시라는 말은 원래 불교적인 용어인데 자비나 은혜를 베풀다 뭐 이런 의미야. 자, 그런데 그러면 이 할아버지가 만든 집신 몇 죽은 외로운 나그네에게는 어떤 자비, 어떤 은혜 이런 것들이 되고, 또 아버지가 다시 새벽 두만강 국경을 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에게도 이 집신 몇 죽은 영향을 줬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까치밥이라고 하는 게, 자, 날아다니는 날짐승들에게 따뜻한 등불이 됐던 것처럼 이 집신 몇 죽도 할아버지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외로운 길손을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이 까치밥과 이 집신은 어떤 면에서 연결이 되냐면 남을 위한 것, 이 두 개는 남을 위한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그런 면에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집신 얘기를 같이 지금 꺼내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어서 보면, 아이들아 수많은 기다림의 세월 그러니 서러워하지도 말아라. 자, 아이들 보고 서러워하지 말래. 근데 그 의미가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더 이어서 보면, 눈 속에 익은 까치밥 몇 개가 겨울 하늘에 떠서 아직도 너희들이 가야 할 머나먼 길. 자, 그 길에 이렇게 등따숩게 비춰주고 있지 않느냐. 그럼 비춰주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은 비춰주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 평소형으로 써도 될 말을 또 이것도 의문의 형식으로 쓴 거니까 또 한 번의 어떤 서리적 표현이 쓰인 거다. 자, 그러면 비춰준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런데 잘 보면 까치밥 몇 개가 아직도 너희들이 가야 할 머나먼 길이래. 이때 길은 그러면 물리적인 길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이 문맥적으로 판단해 보면 너희들이 가야 될 삶의 길, 삶의 과정 이런 것들이 될 건데, 그런 길에 따숩게 비춰주는 대상이 이 까치밥 몇 개가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또 하나, 우리 앞에서도 따뜻한이라는 말을 봤지만, 그러면 이 까치밥 몇 개가 너희들, 여기서 너희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청저였던 그 서울 조카 아이들일 건데, 그 너희들을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것이 까치밥이야. 그러니까 1년 처음에 우리가 시작하는 부분에서 그 까치밥을 따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었겠지. 자, 그리고 바로 위에 문장. 그러니까 이렇게 따숩게, 등따숩게 비춰줄 것이니까 서러워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분명해졌네. 까치밥을 따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 까치밥이 너희들의 등도 따숩게 비춰줄 것이고, 자, 그리고 너희들을 서러워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 까치밥을 따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까치밥이라고 하는 이 대상이 사전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리가 보통 가을에 열매를 다 나무들이 맺는데 그 열매들 중에 날아다니는 짐승들, 날짐승들 먹으라고 그 열매를 다 이렇게 걷어들이지 않고 일부를 남겨놓는 거야. 밥을 하라고, 먹이로 쓰라고. 그래서 겨울에 특히 먹이를 찾기 힘들 때 그렇게 날아다니는 짐승들을 배려해서 너희들 먹이 하라고 그렇게 남겨놓는 열매, 이걸 까치밥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까치밥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그런 날아다니는 짐승들에 대한 사람이 가지는 따뜻한 인정, 따뜻한 마음, 이 인정과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놓는 게 아니잖아. 어떤 대상을 위해서, 나가 아닌 어떤 대상을 위해서 그렇게 해놓다는 측면에서 배려를 상징하는 거야. 이 인정과 배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를 읽어보면 집신 몇 죽에서도 그랬고 이 까치밥을 통해서도 그랬고, 따뜻함이라고 하는 어떤 인정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집신에서도 특히 드러나지만 까치밥에서도 아까 날짐승들에게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걸 문맥을 통해서 다 끄집어냈어. 자, 그러면 잘 보면 왜 그러면 까치밥을 따지 말라라고 했을까? 그리고 왜 너희들을 보고 서러워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러면 너희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삶 속에도, 자, 이렇게 겨울 하늘에 떠서라고 했으니까 겨울은 춥잖아. 그러면 추움이라고 하는 것이 불러일으키는 부정적인 상황, 너희들의 삶 속의 그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남들이 만들어놨던 그런 까치밥,
그러니까 남들의 어떤 인정, 남들의 배려에 따라서 너희들의 삶을 따뜻하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지 말라고 했을 거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그런 까치밥이 너희들의 삶 속에도 있을 거니까 너희들이 그런 삶을 서러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을 했겠지. 자, 그래서 이 까치밥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화자의 마음과, 그 다음에 그 까치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는 어떤 의미, 어떤 인정이라든가 상대에 대한 배려라든가 어떤 이런 가치를 너희들이 훼손시키지 말라는 의미에서 까치밥을 따지 말라는 그런 행동으로 나왔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문맥을 통해 보니까 까치밥을 따려고 하는 그 행위는 단순히 열매를 따는 행위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따뜻함이라든가 어떤 이런 사람의 마음, 이런 마음이나 상대를 생각하는 어떤 배려, 이러한 가치를 훼손시키는 어떤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해볼게. 자, 일단은 화자는 표면적인 화자가 등장했냐라고 봤더니 아까 우리가 있었잖아.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개념은 반드시 나를 포함해야만이 쓸 수 있는 거니까 표면적 화자가 등장했다, 이렇게 말을 쓸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이 시는 나에 대한 얘기냐 대상에 대한 얘기냐로 봤을 때, 자, 나와 뭐 조카 아이들까지를 포함하면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 어떤 대상을 얘기했던 게 아니라 우리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니까 이 시는 대상이 초점이 되는 시가 아니라 화자가 초점이 되는 시라고 보고, 그럼 화자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자, 이걸 정리하면 서울에서 온 조카 아이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일단 표면적으로. 그러면 이 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자는 어떠한 정서와 태도를 보이느냐라고 보면,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게 일단은 따지 마라 라고 하는 단호한 명령형의 어조를 통해서 따는 행위에 대해서 따는 행위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거부했던 행위의 의미는 뭐였냐면, 까치밥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 의미를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 이런 소망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이 까치밥이 가지는 어떤 의미를 너희가 그것을 잘 알아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반영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말을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을 했잖아. 따지 마라, 따지 마라. 자, 그러면 그 반복된 의미를 통해서 강조, 그것을 꼭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화자의 어떤 의지,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주제를 도출해 보면, 이 주제는 까치밥의 의미를 잘 모르는 조카 아이들에게 그 까치밥이 가지는 의미를 깨달았으면 하는 소망과 그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다. 이 정도로 우리가 잡을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 주제를 구현하고 있는 표현상의 특징 중에 눈여겨봐야 할 것. 첫 번째는 일단 조카 아이들이여 라고 이렇게 청자 설정을 했어. 그러면 청자 설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화체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얘기고, 말을 건네는 그런 말투를 통해서 대화체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아까 전에 뭐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그 다음에 서리적 표현도 쓰였고, 그 다음에 명령형 어조도 쓰였어. 자, 이런 우리 표현상의 특징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가 하나 더 정리하자면, 서울이라고 하는 이 공간, 자, 조카 아이로 상징되는 서울이라는 공간과 그 다음에 아까 고향, 자, 고향에서는 까치밥을 따지 않는 것이 룰이다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주는, 고향이 고향인 줄도 모르면서 라는 말이 나왔었잖아. 이런 어떤 의미상의 대조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뭐 덧붙인다면 까치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 이런 것들을 상징한 어떤 상징까지 다 포함시킬 수 있지만, 뭐 그건 우리가 의미적 차원에서 얘기를 꺼내는 과정에 다 나왔으니까 표현상의 특징은 요 정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보기와 관련된 정보를 또 마지막으로 확인한번 하면, 이 보기가 만약에 우리가 작품을 보고 나서 보는 게 아니라 먼저였다면 이 독해 효율이 어땠을까? 자, 그 필요성을 판단해 보는 거야. 자,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팽배해지고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소시민들이 많아지면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공동체적인 삶의 태도, 내지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됐다. 자, 그러면 요 과정에 지금 반대 맥락에 이런 대조적인 의미를 쓰였어. 이런 사회가 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소시민들이 많아지는 사회가 되면서 이런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그 다음에 공동체적인 삶의 태도, 그 다음에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됐대. 그래서 이 두 작품은, 자, 이거는 시험에서 너희들한테 주어졌던 보기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두 작품이라고 하는 건, 한 작품은 지금 이 작품이고 나머지 한 작품은 다른 작품이었는데, 이 두 작품은 이러한 시대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 그러면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지금의 이 시대 현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정적 인식이 이 속에 반영돼 있다는 얘기인 거고, 바로잡기 위해서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다. 이때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힘주어 강조한다, 이런 말인 거야.
자, 그러면 이 보기에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었냐면 이것도 상황적인 정보와 반응에 관련된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가 이 보기 속에서 다 얻을 수 있었어. 자, 그러면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팽배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상황, 이게 시적 상황이었던 거야. 그러면 이 상황을 누가 보여준 거냐면 이 서울의 조카 아이들이 보여줬던 거지. 그러면 이 보기가 보여주고자 하는 정서, 태도, 이 반응에 대한 것들은 그러한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다, 그걸 바로잡는다는 말을 썼으니까. 자, 그리고 어떤 것들이 가치 있다고 보여줬냐면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공동체적인 삶의 태도, 그 다음에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꼭 지켜져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소망, 이런 것들이 다 이 반응에 대한 정보였어. 자, 그러면 상황적인 정보와 반응에 대한 정보가 이 보기 속에서 다 판단할 수 있었다면 너희들은 이 보기를 통해서 시의 주제를 판단하고 난 뒤에 시를 독해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야. 나와의 과정에서 이 보기를 마지막에 봤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너희가 이 보기를 통해서 정보를 정확하게 추리고 그 관점을 확인하고 나면 시에서 독해하는 과정이 훨씬 더 매끄럽고 원활할 수 있다는 얘기. 자, 그 강조를 하기 위해서 같은 방식의 보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 자, 일단 오늘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을 해봤고 너희들이 판단했던 거와 내가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보여줬던 것들을 잘 비교해보고 어떤 면에서 내가 잘 찾은 건지, 어떤 면에서는 내가 부족했는지 점검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 다음 시간에는 정지용 시인의 백록담이라는 시가 있어. 자, 그래서 정지용 시인의 백록담이라는 작품을 또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해볼 거니까, 자, 너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 판단해보고 그리고 나하고 비교하는 시간을 가지는 걸로 할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